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9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이 대통령 개혁본 뜻은 가죽 벗기는 것, 저항 없는 갈등은 변화 아냐. 이재명 캄베세스 왕이 된 듯하다라고 제가 추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희연 조선일보 12월 9일 10시 48분입니다. 국무회의 주제 내란 전단 재판부 논란 겨냥한 듯 종교단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 벗긴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과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 한다. 제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에 물음표를 가끔 붙입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 격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고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등 해소도로 그려봤습니다. A.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사회적 행위를 처단해야 한다. 반사회적 행위를 처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 한다. 왜냐하면 개혁이란 게 그런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하여는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죽을 벗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가죽을 벗기지 않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대립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갈등 대립관계를 한쪽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죽을 벗기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죽을 벗긴다는 거. 우리 국민의 뜻이 뭐냐? 그건 이 반사회적 행위도 처단하면서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묘수를 찾으라고 정치를 맡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캄베세스의 형벌은 당연히 죽인다는 뜻이다. 개혁은 독재 정권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도 거의 혁명이죠. 그래서 유신이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썼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번 이 그림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캄베세스 왕의 형벌, 판관 시삼세스의 뇌물 판결에 가죽을 벗기는 형벌, 그 3차원이 아니고 2차원 평면에서 이 시삼세스가 판관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 그림의 가죽 벗기는 그림에서 저 뒤에 새로 임명된 판관이 이 벗겨진 가죽을 그 등받이로 앉아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만, 요거 인용된 것은 가죽 벗기는 장면을 여기다 표현했어요. 그 가죽을 판관의 의자 덮개로 만들어 시삼세스의 아들을 그 판관의 자리에 앉혔다. 왕정시대는 국민의 뜻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정치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민심이 이반할 것이기에 지지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이 뒤쪽의 그림은 이차원 평면에서 이 시삼세스 판관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그 장면도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판관의 아들이 이 시삼세스 아들이 새로운 판관으로 왕은 임명을 했죠. 제대로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 북관 위협실과 만나는 한국 사회의 상징이다는 제목으로 사와다 가쯤이라고 썬데이 메일 그 다음에 에코노미스트 여기에서 12월 9일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만인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신만을 대상으로 한 현직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로 계엄령을 바로 해체시킨 것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외신들의 질문은 대외 정책에 집중됐다. 그런 의미에서 헛스윙감이 든 기자회견이지만 거기서 얘기된 북한에 대한 시각은 흥미로웠다.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 놀란 것은 북한과의 국력 차이에 대해 이 씨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한국이 독자 핵 보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군사력에서도 한국은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핵무기 등 불필요하다고 덧붙인 것이다. 어설픈 것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다.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 전력 제외 한국 단독에서도 세계 5위라는 평가다.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 도발을 가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펴려 했다. 그 때문에 북한을 마구 자극했는데 북한은 반응을 안 했잖아. 윤 정권은 무인기도 보내고 풍선도 날리고 방송도 했다.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한 것 같다. 그런데도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북진, 한국군이 북상에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끊고 군사 번개성에 벽을 만들어 삼중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군이 공격해 오지 않겠냐고.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현실이다. 윤은 지난해 가을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띄워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라고 남한을 비난했지만 한국군은 관여를 부인했다. 우리 헌법이 비상계엄 발동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윤은 북한을 도발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태 이상으로 북한을 두려워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씨의 지적은 대체로 옳다. 북한은 전술핵을 흘리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도 핵무기 사용에는 높은 장벽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 위협받지 않는 한 핵무기는 엄포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에서는 이 발언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한국인 상당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90년대 말부터 단번에 인식을 강화한 일본과는 정반대의 팩터다. 일본의 의식을 단번에 바꾼 것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뛰어넘은 궤도에서 발사된 것이다. 북한이 2002년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고 핵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위협인식은 더욱 강화됐다.
일본에서도 필자도 몇몇 사람에게 한국 여행 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한국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이 시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새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나왔죠. NK 기자가 그 NK락이 어디 언론 매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매체를 소식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 같은데 한국 거기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뉴스에 나왔었죠. 진도 6강 북해도 지진의 일 관측 30명 부상 첫 후발 지진 주의 정보 2025년 12월 9일 8월 8시 08시 55분 시사통신입니다. 8일 오후 11시 15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있어 동현 하치노해시에서 진도 6강, 오이라세조와 개상초에서 진도 6약의 흔들림을 관측했다. 진원의 깊이는 54km, 지진의 규모는 통상 발표되는 기상청 매그니튜드에서 7.5, 진원 단층의 어긋난 폭을 정밀조사한 모멘트 매그니튜드 MW라고 되어 있네요. 에서 7.4로 추정된다. 동현 구지시에서 70cm, 홋카이도 우라카와초에서 50cm,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와 하치노해시에서 40cm 등 각지에서 해일이 관측되었다. 이 지진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의 본진 9.0과 같이 육지 측 플레이트와 바닥 측 플레이트의 경계에서 발생, 기상청은 새로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며 9일 오전 9시에 홋카이도 산리쿠 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2022년 12월의 운영 개시 이래 처음으로 발표했다. 홋카이도에서 치바현의 태평양 연안 등 182 시도면에서는 향후 일주일 큰 흔들림이나 해일 경보를 받아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태세가 요구된다. 원자력 규제청에 의하면 토호쿠 전력 히가시도리 원자력 발전,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무라, 오나카와 원자력 발전, 미야기현 이시노마 키시, 오나카 와쪽, 홋카이도 전력 토마리 원자력 발전, 홋카이도 토마리 무라는 지진에 의한 이상은 없다. 일본 원전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 처리 공장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의 저장 풀로로부터 물이 100리터 이상 넘친 것을 확인했지만 환경에 영향은 없다고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각지의 진도를 표시한 지도네요. 그리고 지진 발생 후 화재가 아오모리시 유키하타에서 화재가 난 사진도 게재를 했네요. 재해 보도를 보는 것이 괴로운 당신이 알았으면 하는 것. 이노우의 토모스케 정신과 의사 산업이 12월 9일 큰 지진 등의 재해의 보도가 계속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가슴속이 무거워져 숨을 쉬면서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야지,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 그런 의무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거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보충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람이라도 재난보도에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가진 공감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이나 속보는 신체 감각에 가까운 형태로 뇌에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의사체험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TV가 연속적으로 같은 정보를 내보냄으로써 마음의 처리 여백을 빼앗깁니다. 아는 것과 매는 것이 섞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안을 안았을 때 우리는 무심코 전부를 보지 않으면이라고 자신에게 부하를 걸기 쉽상. 하지만 정보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무책임도 도피도 아닙니다. 우선은 자신의 마음의 안전기지를 정돈하는 지키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화면 닫기, 심호흡하기, 상황 확인만 정보에서 벗어난다. 그런 작고 그런 행동으로 구분이 마음의 회복력을 뒷받침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사통신의 고정 메뉴의 오늘자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주둔군 철수 제한 국방권한법안, 정권의 제동, 미국, 일정 구조행 규모 농가 지원, 무역 마찰과 고비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허가, 엔비디아제 미 대통령 표명, 미국 오커스 추진 표명, 호주 외무장관 방위장관 협의, 미 워너의 적대적 인수경쟁, 파라마운트 17조 엔 규모 넷플릭 저지, 경영자 가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가까워 미 정권이 지원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뉴스 같습니다. 유럽 주둔군에 관해서 예산 총액은 약 9,006억 달러, 약 130조 엔으로 과거 최대 규모. 법안은 유럽 주둔 미군이 현행 수준인 7만 6천 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군의 방위 장비를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현행 28,500여 명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사진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행진하는 미군 장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뛸수록 돈 번다. 전선업계 구리값 고공행진의 실적도 헐헐. 최지희 기자, 조선비지에서 12월 9일 06시입니다. 구리값 45년 만에 최고치, 내년에도 상승 전망, 전선업계 원자재 가격 판가의 연동 매출 증대 효과, AI 전력망 수요도 폭발, 수주잔고 역대 최대, 구리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구리를 노린 케이블 도둑들이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전화선과 인터넷선의 신호를 전송하는 구리선을 잘라내 배파는 수법이다. 맨홀을 뜯거나 아스팔트를 깎아 지하 전력선을 탈취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통상 이처럼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작용하지만 전선업계는 예외다. 납품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넣은 덕분이다. 구리 최고가 경신에 전선업계 매출도 쑥. 8일 현지 시각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 따르면 이날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1만 1,69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톤당 1,300~40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비싸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 AI발 전력만 슈퍼사이클. LS전선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케이블을 보낼 경우 운송비와 보험료가 제품가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며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는 물론 유럽 시장 공략 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국제 원자재 가격에서 그 구리 가격에 1년간 꾸준히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끝내야 또 전쟁 위험이 있으면은 전쟁에는 구리가 꼭 들어가니까 포탄이 황동으로 만드는데 황동과 아연으로 포탄을 만들어야 그게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총알 이런 거에 꼭 그 황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전선 가격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국 내리고 일본 올리는데 하는만 움직이면 사고인 고립국면이라는 다소 그 부정적 제목으로 곽예지 기자가 뉴데일리 경제에서 12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준 9월, 10월 이달 인하 뒤 12월도 인하 가능성 높아. 일본 금리 인상 신호에 엔캐리 청산 공포 확산. 인하, 인상, 동결 모두 부담. 하는 일단 동결로 환율 자본시장 안정 우선할 듯. 고환율과 가계부채, 경기 둔화로 이미 기준금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은행의 정책 운신폭이 사실상 봉쇄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하, 인상, 동결 어느 선택을 택해도 부작용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한은이 움직일 수 없는 고립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청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블랙 먼데이 때도 BOJ 금리 인상 신호로 K리 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린 전례가 있다. 금리를 내릴 경우 곧바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로 연결될 수 있고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어 금융안정 리스크까지 키울 우려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여 연체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서민으로서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가장 먼저 피부로 와 닿겠죠. 장기 동결로 굳어지는 경우에도 물가 둔화 속에 실질 금리가 오르는 조용한 긴축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방어 포기, 취약 부분 부담 확대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은이 정책 판단을 통해 조절보다 일단 동결로 대응하여 환율을 아, 그 안정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해석이 우서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6일 날 제가 소개했던 건데요. 그 한일 환율 주가금리 동향이 너무 비슷해 이유는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 미국 금리는 내리고 일본 금리를 올리면 현재의 한국 금리 수준에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우리가 중간에 있어요. 한국은행 고립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최태원 말대로 한일 공동 경쟁체 형성하려면 비슷해져야 하지 않느냐. 한일이 미국의 공장 건설 자금을 미국 내에서 대출 받으려면 미국 금리는 내려가야 하죠. 대신 일본 금리는 올라가야 미국에서 대출 받는 게 용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2.5%가 기준금리인데 실제 제가 그 이자 내는 것은 그 6. 몇 프로짜리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기준금리 더 올리면은 우리나라 그 부채가 2천조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이나 넘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죽을 맛일 겁니다. 또 금리가 내리면은 뭐 돈이 풀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또 부동산 가격 오른다 또 그런 얘기 있지만은
또 소개된 바도 있지만은 투기성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재산세를 왕창 실제 가격으로 왕창 때리는 방법이 또 있지 않느냐. 간단하다. 부동산 그거 지금 재산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시가가 아니고 기준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그냥 때려버리면은 바로바로 내려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죠. 중화권 사모펀드의 공습, 렌터카 1위 이어 노후자금 굴리는 이지스 노린다. 김정영 조선비즈 12월 9일자입니다. 중국 출신 장래희 대표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전에서 최고가를 제시하며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이지스 자산운용 우선 협상 대상자는 곧 발표될 예정인데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는 장 대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점을 근거로 중국계 PE가 아니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중국계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대형 하우스가 중국계 자본에 넘어간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는 희망 인수가로 약 1조 1천억 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업계에선 최고가를 적어낸 흥국생명과 자본여력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하나생명이 2파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장 대표는 중국 인민대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한 뒤 예일대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예일대 기금을 종잣돈으로 2005년 힐하우스를 창립했다. 텐센트, 징둥닷컴 등 중국 빅테크 투자로 성장한 만큼 글로벌 자금과 함께 중국 자본도 상당 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힐하우스는 국내에서는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컬리, 크래프톤 등 굵직한 투자에 참여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논란은 올해 초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 렌탈 인수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어피니티의 창립자인 KY 탕 회장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화교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펀드의 주요 거점이 홍콩 주소로 기재되는 등 중화권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면서다. 어피니트가 롯데 렌탈에 앞서 SK 렌터카를 인수, 국내 렌터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우려는 증폭됐다. 롯데 렌탈과 SK 렌터카는 국내 렌터카 업계 1, 2위 회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1월 장래희와 힐하우스를 다룬 기사에서 힐하우스는 중국 직원을 줄이고 웹사이트에서 중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상당 부분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모펀드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술 유출 이슈 등을 계기로 중국계 자본에 대해 거리감을 두려는 국내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투자 라운드에 중국 펀드가 참여하려 했지만 전략적 투자자 SI가 반대에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거로 봐서 지금 봐서는 중국계 자본도 그 뒤에는 예일대 자본이 있다. 그럼 예일대는 또 누가 돈을 대는 거냐? 예일대 쪽이 전통적으로 그 캐러비안의 해적 출신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만은 세상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커지고 로컬 산업 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건물 사진이네요.
8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다. 중외상, 독일과 대비한 일비판. 12월 9일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중국의 왕위 외상은 8일 중국을 방문 중인 독일 와데풀 외상과 북경에서 회담했다. 왕 씨는 대만 유사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국회 답변을 인용해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후 80년이 지나도록 아직 침략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하나의 중국원 측은 중독 관계의 중요한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독일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어떤 언행에도 단호히 반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이 멋있습니다. 그럼 진짜 역사를 소개해 볼까요? 일본과 싸운 것은 순원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아닙니다. 공산당은 상하이 서쪽 산악지대로 도망쳐 떨고 있었습니다. 종전으로 일본이 철수한 후 국민당을 몰아낸 것이 공산당입니다. 덧붙여 서쪽으로 도망쳐 떨던 것을 공산당은 서진동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승국이라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고 싶다. 거짓말을 늘어놓았겠지만요.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공합작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를 벌이고 했지만은 공산인민군은 좀 소극적이었다고 하죠. 그래도 중국 인민의 인심을 잃은 것은 국민당이었고 인심을 얻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 물자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과 막판에 2차 대전 때 미국의 OSI인가 거기가 중국 공산당 모태통을 접촉해서 좀 지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개석 군이 중국을 지배하면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틀로 하면은 아마 강력한 이 대국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공산당을 밀었다. 그래서 소련과 나름대로 또 공산국가까지 견제하게 만들려고 미국이 그랬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다시 친해지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제2차 냉전, 1차 냉전은 미소였지만은 지금 2차 냉전은 미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일본이 참전을 지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는 주ቆ꾸라고 표현하죠. 여기 이 혼슈 서쪽에 있는 거를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섬 서쪽 끝에 해당하며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카야마, 시마네, 도토리 5개현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중국이라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부지방이라고 부르죠. 일본은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아재식으로 말하는 것은 중국은 떼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이렇게 별도로 중국이라는 개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갑자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